자, 이번 시간에 이제 쌍무계약 관련 쟁점 보겠습니다. 앞에서 매매교환 임대차 쌍무계약에 해당된다. 그리고 쌍무계약은 유상계약에 해당이 되게 된다. 그래서 쌍무계약 관련해서는 동시이행의 항변권 얘기하고요. 위험부담의 법리라는 개념이 문제가 되게 된다라고 할 것 요거 하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유상계약이 되면 매도인의 담보책임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쌍무계약 뭐라고 그랬어요? 양 당사자가 일정한 각각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계약을 가리켜서 쌍무계약. 매매계약 같은 경우는 매도인은 등기를 넘겨줘야 되고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다. 그런데 이 매도인이 쥐는 등기를 안 넘겨주면서 만약에 지금 대금을 지급을 독촉을 한다라고 했을 때 너도 대금 지급해 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이걸 이름하여 뭐라고 한다? 동시이행의 항변. 거꾸로 매수인이란 사람이 대금을 지급했는데 매도인 등기를 하고 넘겨주지 않고 있다라고 지금 이런 경우도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 아까 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일반 당사자의 채무 불이행, 귀책 사유 있는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어떻다? 계약 해제 문제가 발생을 한다. 그래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주장을 한다는 얘기는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제를 안 당할 수 있는 권한, 이런 개념을 가리켜서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라고 부르게 된다. 그래서 다시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내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어 또는 등기를 넘겨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등기자 해제 당하지 아니할 권능, 이걸 이름하여 동시이행의 항변. 그래서 우리가 나왔던 전세권 이런 거 얘기할 때 나오죠. 전세권의 존속기가 만료가 되면 전세권자는 전세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둘의 관계는 뭐가 된다? 동시이행 관계이다. 그래서 이 전세권 설정자 입장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세권자가 전세 목적물을 반환하지 아니하면서 경매 청구를 한다.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자신의 채무를 먼저 이행을 하고 나서 상대방을 이행 지체에 빠뜨려야만이 뭘 할 수 있다? 바로 경매 청구 같은 것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파트에서는 2년에 한 번꼴로 출제가 되는데 그저 논의 포인트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동시에 항변권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했을 때 피배임이라고 하는 거, 이 세 개를 제외하고는 어떻다? 기본적으로 동시이행 항변권 인정되게 된다. 해서 예를 들어서 임대차가 종료가 된 상태에서 임대차 보증금에 반환 의무와 임차 목적물에 반환 의무는 어떻다?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해서 임대차 기간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임대인이 반환하지 않게 되면 임차인은 당연히 임차 목적물의 반환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에서는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해지할 수 없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왜? 이유 자체가 바로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근거해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때문에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하여튼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논리체계가 뭐라고요? 쌍무계약일 때만 무슨 문제?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라는 것이 문제가 돼. 너도 채무를 이행해라. 나도 그래야지 어떻다? 나의 채무를 이행하겠다라고 하는 거. 이걸 동시이행의 항변권. 이게 이제 배경 설명이고 출제 이슈가 되는 것은 동시이행의 항변권 주장할 수 있다, 인정된다, 이런 명제들이 나왔을 때 안 되는 것만 기억. 마지막을 봐야 돼. 동시이행의 항변권 인정된다 또는 주장할 수 있다라는 명제 앞에 피배임만 없으면 어떻다? 모두 동시이행 관계가 되게 된다. 그래서 지문 앞쪽을 절대 보시면 안 돼. 이 파트는 되게 간단한 주제야. 무조건 동시이행 관계는 인정되고 동시이행의 항변권 주장할 수 있다. 근데 앞에 피배임이 있게 되면 어떻다? 이때는 동시이행의 항변권 바로 인정되지 않는다. 해서 피담보 채무의 소멸이라고, 피담보 채무의 변제하고요. 저당권 또는 담보가 등기의 말소 의무라고 하는 것은 동시이행 관계가 아니다. 먼저 돈을 갚아야지 뭘 할 수 있다? 저당권 따라서 설정 등기의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또 이런 것도 있었죠. 담보가 등기도 앞에서 공부하실 때 결과적으로 경매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뭐 이렇게 이제 설명을, 돈 빌리면서 담보가 등기를 설정해 줬는데 얘가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서 너 담보가 등기 말소해야지 돈을 갚을 거야라고 하는 거, 이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먼저 돈을 갚아야지 뭘 주장할 수 있다? 저당권 설정 등기, 담보가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요거 좀 확장해 볼까요? 우리 앞에서 근저당권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 했었죠. 실제 발생한 채권액이 바로 채권
최고보다 크다라고 했을 때 기억하실 게 물상보증인이라는 사람. 이 물상보증인은 채권 최고액까지만 변제하더라도 뭘 주장할 수 있다?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럼 이제 물상보증인의 입장에서는 채권 최고액까지 통장 입금을 하는 거야. 그리고 뭘 주장할 수 있다? 담보가자 근저당권의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근저당권도 저당권의 일종이니까 먼저 돈 갚아야지 뭘 주장할 수 있다?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동시이행 관계가 아니다. 이게 하나의 이슈. 두 번째 쟁점이 되게 되는 게 겁나 어려워요. 배당금 반환 의무하고요. 그 다음에 무효인 소유권 이전의 말소 의무라고 하는 거예요. 논의 전제가 경매야. 무효인 경매에 있어서 자 근저당권 자의 배당금 반환 의무하고요. 소유권 이전의 말소 의무라고 하는 것은 자 먼저 배당금 반환 의무가 선이행 의무가 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나서 소유권 이전의 말소 의무가 후이행 의무가 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할 필요 없어요. 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배당금 반환 의무가 뭐가 된다? 선이행 의무가 되게 된다. 자, 세 번째도 어렵죠. 마지막 문제 출제 포인트가 됐는데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임차권 등기의 말소 의무하고요. 임대인의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 의무라고 하는 거 먼저 돈 넣어야 됩니다.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 의무가 선이행 의무이고 그리고 나서 자 주택 임차권 등기의 말소 의무가 뭐가 된다? 후이행 의무. 이건 뒤에서 주임법 할 때 논의하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런 식이야.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X 부동산의 소유자, 을이라는 사람이 임차인이 되게 됩니다. 주택 임차인이 되게 돼요. X 주택에 대해서 자 그래서 임대차가 종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 대해서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사람이 주민등록을 이전하게 되면 대항력 우선 변경권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원에 대해서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이라는 거 요걸 하게 될 테고요. 그래서 법원에서 주택임차권 등기를 촉탁을 해서 주택임차권 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 사람 이사 가더라도 주민등록을 이전하더라도 대항력 우선 변경권 유지가 되게 된다. 그래서 이제 이사를 갔다 말이야. 근데 집주인 전화 왔어. 새끼 그 치사하게 그 법대로 덜게 법 많이 하는 거 티내네. 간죽되면서 야 빨리 등기 발소해 보증금 돌려줄 테니까 라고 이렇게 개소리를 했을 때 입금하시고 지랄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 먼저 임대차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져야지 어떻다? 임차권 등기의 말소 의무가 발생한다. 세 가지입니다. 크게 세 가지. 피배임 들어가면 어떻다? 동시이행 항명권 주장할 수 없다. 대신 시험 지문에는 항상 너무 많이 나와. 엄청 길게 앞에 깔아주고 동시이행의 항명권 주장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주장들. 동시이행의 항명권이 뭐 성립한다. 이런 인정된다. 이런 식의 질문 나오면 다 인정됩니다. 유일하게 안 되는 게 피배임. 유 3이구나. 세 가지만 피배임만 어떻다? 동시이행 항명권 인정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시험 문제의 하이라이트고 가장 어려운 파트 피배임으로 끝내시면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행사효과, 동시이행 항명권 행사효과, 이행지체 불성립이라고 해서 해제권 행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다 가볼까요? 뭐 의미 없어? 갑과 을 사이에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그래서 자, 갑은 을한테 등기를 넘겨줄 의무를 지게 되고 을은 갑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게 된다. 그런데 갑이 을한테 빨리 대금 지급하라고 하는데 을이 뭘 주장할 수 있다? 동시이행 항명권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너도 나한테 등기 넘겨줘야지 내가 지금 자금을 지급할 거야. 대금을 지급할 거야 라고 했을 때 갑은 을에 대해서 해제권 행사를 할 수 없다. 을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동시이행의 항명권에 근거해서 이행을 거절하게 되면 이행지체가 성립하지 아니할 것이고 이행지체가 성립하지 아니하게 되면 갑은 을에 대해서 해제권 행사를 할 수가 없다. 이런 식의 논리구조. 그 다음에 이제 통치는 여기 상계금지라고 해서 자 상계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 그냥 외우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큰 의미는 없는데요. 상기하지 못한다. 가볼까요? 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을은 갑에게 1억의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을 한 상태가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갑은 을한테 등기를 넘겨주고 을은 갑에게 대금 1억을 지급하면 되는 사안이야. 그런데 이때 참고적으로 을이 갑에 대해서 차용금 채권 1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번 전제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을이 야 내가 줄 돈 1억하고 받을 돈 1억이니까 퉁쳐서 너는 등기만 넘겨줘 라고 하는 거. 이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얼핏 보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매매 계약이라는 게 뭐라고 써요? 쌍무계약, 양 당사자가 일정한 채무를 부담을 하게 되는 계약이라고 전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쌍무계약에 있어서
일방 당사자, 상대방의 채무 이행이 없게 되면 뭘 주장할 수 있다? 이행 거절할 수 있는 동시 이행의 항명권 인정되기 때문에 상계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하나 봐야겠죠. 요즘 잘 안 내요. 한 23회 때인가 마지막 구성이 됐었고, 자 그다음에 이행 상환 판결, 우리가 유치권 할 때 한번 설명드렸던 주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유치권 파트에서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바로 유치권 행사를 하게 된다. 그래서 소유자한테 자신 유치권으로 대항을 한다. 그러면 소유자는 유치권자에게 소유물의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될 테고, 법원에 가서 유치권자가 나 유치권, 자 채권과 목적물 간의 결연성이 인정이 되고 채권자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로서 나 유치권 성립을 주장을 한다. 법원에서 보니까 유치권도 인정이 되고 소유권도 인정되면 소유자한테는 유치권자한테 채무를 이행해라 라는 얘기. 그러면 유치권자에게는 누구한테 바로 소유자에게 바로 목적물을 인도해라 라는 판결, 이걸 우리가 이행 상환 판결 또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자 매매 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을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갑이 바로 자 소송, 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를 대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수인이 뭘 주장한다? 동시 이행의 항명권 주장해서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게 되면은 그때는 이렇게 가는 거죠. 매도인은 등기를 넘겨주고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해라 라는 판결, 이걸 원고 일부 승소 판결 또는 이행 상환 판결이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거의 이슈 안 되고요. 되게 복잡한데 상계하지 못하고요. 제일 중요한 주제,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피배임이라고 항상 다 동시 이행 항명권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문제를 보실 때 내용을 볼 게 아니라 뒤쪽을 봐야 돼. 동시 이행 항명권 주장할 수 있다, 인정된다라는 명제 앞에 피배임만 없으면 어떻다? 이때는 동시 이행 항명권 자 모두 인정되게 된다.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이게 2년 내지 3년에 한 문제 구성하는 주제이고, 대부분의 문제는 나머지 내용들은 배경에 관한 부분이 되겠고, 동시 이행 항명권 부인되느냐 인정되느냐 이 싸움을 가지고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하고요. 자 번갈아 가면서 출제가 되는 것이 바로 후발적 불능에 관한 주제, 소위 이제 위험 부담의 법리라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요거 얘기하려면 우리 저거 얘기만 해야 되구나. 자, 채권 행위하고 물권 행위라는 개념을 구별해서 보실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자,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자, 일단은 갑은 을에게 등기를 넘겨주고 을은 갑에게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계약, 이걸 우리가 매매 계약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다. 이 매매 계약은 뭐가 된다? 채권 행위에 해당되게 된다. 그래서 우리 뒤에 매도인의 담보 책임 논의할 때 설명드리겠지만, 자 매매 계약에 있어서는 본인에게 처분 권한이 없다 할지라도 그 계약 자체는 어떻다? 유효한 것이 되게 된다. 나중에 임대차에서 동의 없는 전대차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이용을 하게 임차인, 전차인에게 이용을 하도록 임대 목적물을 인도해 주면 되는 계약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것도 채권 행위에 해당되게 된다라고 해서, 자 채권 행위 있으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단계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하는 거, 이걸 우리가 많이 뭐라고 한다? 물권 행위 또는 처분 행위라고 부르게 된다. 그래서 계약이 성립되게 되면요, 나중에 등기라고 하는 것까지 이루어져야죠. 다 이 매수인이 권리를 취득을 하게 된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는 행위를 가리켜서 물권 행위. 그런데 갑이 현재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때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그 계약 자체는 어떻다? 유효한 것이 되게 된다. 그건 갑이 알아서 이행기까지 소유권을 확보를 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을한테 등기만 넘겨주면 되는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의무 부담 행위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자 타인 권리의 매매도 유효한 계약이 될 수가 있지만은, 자 갑이 마지막까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고 서류를 조작해서 을 명의로 등기를 넘겨준다. 이건 처분 권한, 물권 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처분 권한이 없는 사람이 한 물권 행위는 무효가 되게 된다. 그래서 병을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등기를 받았다 할지라도 갑이 정당한 권한이 없이 서류 조작해서 등기를 넘겨주게 되면 이것은 등기를 받았어도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이런 구조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논리 구조가 뭐라고요? 지금 당장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후, 이행기 후에 일정한 물권 행위가 있어야지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사안 간단하게 가볼까요? 여기서는 이제 제가 후발적 불능이라는 타이틀을 붙여놨는데, 실제 문제 구성을 할 때 소위 위험 부담의 법리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계약 해제기를 묶어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례 문제고요. 사안 되게 단순화시켜야 돼. 매도인이 잘못했으면 매수인이 뭐라고 씨부리게 될 것이다. 매수인이 잘못했으면 어떻다? 매도인이 뭐라고 씨부리게 될 것이다. 매도인, 매수인 모두에게 잘못이 없다라고 하면 매도인도 한마디, 매수인도 한마디 이런 논리 구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갑 소유의 X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X 주택이라고 하십시다. 이것에 대해서 을과 매매 계약이 체결되게 됩니다. 그럼 갑은 을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를 지게 될 테고 을은 갑에 대해서 대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이행기가 도달하도록 매도인이 등기를 넘겨주지 않더라. 근데 가서 보니까 어머 건물이 다 홀라당 다 타버렸네. 그러면 등기를 넘겨줄 실익이 없죠. 그 등기 자체가 무효인 등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등기법에서는 멸실 등기의 문제로서 이 등기부 자체를 지워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지 못한 게 누구 잘못이야? 갑이 불을 내서 얘기 전에 사고를 쳐서 이게 을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줄 수 없는 상태다. 이걸 우리 앞에서 이행불능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행불능에 있어서 매수인 을은 최고할 필요도 없이 뭘 할 수 있다?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리고 나서 이 을이라는 사람은 누구한테? 매도인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게 채무불이행, 이행불능과 관련한 부분이니까 최고할 필요 없이라는 주제가 나오게 될 때고 사안을 다시 단순화시킵니다. 갑 소유의 X주택을 을과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갑의 잘못으로 매도인의 잘못으로 이 건물이 소실이 되어버렸다라고 하게 되면 이 매수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뭘 할 수 있다?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할 것. 이게 매도인 잘못이고요. 그럼 이제 매수인이 잘못한 경우 그럼 스토리 자체가 무조건 매도인이 뭐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죠. 자, 지금 와서 매매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5월 1일 날 목적 등기를 넘겨주기로 했는데 4월 20일에 와서 누가 매수인이 청소하다가 건물에 불을 내서 홀라당 다 태워버렸다라고 한번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누구 잘못이야? 매수인 잘못. 그럼 매도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매매 대금을 지급을 청구할 수 있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자신의 채무는 어떻다? 등기 이전 의무는 면하게 된다. 그런데 이제 등기 우리가 이제 매매 비용 얘기를 중간중간에 하게 되는데 매매 비용은 따로 정함이 없으면 당사자 쌍방이 균분해서 부담하게 된다. 근데 특약이 있다면 이건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에 따르게 된다. 이 매매 계약에서 매도인이라는 사람이 등기 이전 비용을 다 부담하기로 특약을 맺었다라고 한다면 자신의 채무를 면함에 따라서 얻게 된 이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다? 반환해야 된다. 누구한테? 매수인한테. 사안을 보면 이런 식이야. 이거 이제 1억짜리 주택을 사고 팔기로 했고 등기 이전 비용은 매도인이 부담을 하기로 약정을 했던 사안이다. 근데 매수인이 와서 뭘 해버렸다고요? 여기다가 청소하다가 불을 싸질러 버리게 된다. 다 타버렸다. 그러면 매도인은 당연히 매수인에 대해서 뭘 주장할 수 있다? 바로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대신 자기는 어떻다? 등기를 해줄 의무를 면하게 될 것이다. 근데 등기를 해줄 의무를 면함에 받게 따라서 이 사람이 얻게 된 이득, 등기 이전 비용 굳었거든요. 이 이득은 어떻다? 매수인에게 반환해야 된다. 그래서 스토리 자체를 항상 어떻게 가야 되는 이 파트를 갈 때 이것도 그래요. 이걸 하나하나 이렇게 가면 조금 이제 어려울 수 있는데 그냥 케이스를 몇 개를 줄줄줄 외우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할 테고 주로 이제 문제 구성할 때는 이 얘기를 갖고 내죠. 그래서 매수인의 수령 지체 중에 양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해서 이행불능의 상태에 이르게 된다. 뭐냐면 5월 1일 날 등기를 넘겨주겠다고 연락을 했는데 매수인이 원래 5월 1일 날 등기 넘겨받아야 되는데 뭐 사정이 있어갖고 한 5월 10일쯤으로 뒤로 미뤘단 말이야. 근데 지진이 나서 이 건물이 홀라당 넘어져 버렸다. 그럼 누구 잘못이야? 매수인 잘못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럼 매도인 입장에서는 자기의 채무를 면한 대신에 상대방의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등기 이전 의무를 면함에 따라서 얻게 된 이득에 대해서는 누구한테? 바로 매수인에게 지급을 해야 된다. 해서 항상 스토리를 어떻게 가야 되느냐. 일단은 이 문제가 실제 좀 어렵게 구성할 때 매수인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럼 오른편이 되는 거야. 등기 이전 비용 세이브한 부분에 대해서 돌려달라고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갈 텐데 일단은 공부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앞쪽에 매수인 잘못하면 일단 누가 매도인이 뭐라고 씨부리게 된다. 이렇게 그림을 잡는 게 외우기가 훨씬 편하게 됩니다. 이런 게 하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양 당사자에게 잘못이 없는 경우가 존재하게 된다. 이게 뭐냐면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토지
토지라고 전제 보통 예시를 하게 되는데 이행기 전에 소유권 이전기 해줄 그 시기 전에 국가가 수용을 해버렸다라고 하는 거 또는 양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해서 멸실이 됐다. 태풍이 몰아쳐서 홀라당 다 타버렸다. 이게 무너져버렸다. 지진이 와서 건물이 무너져버렸다. 이런 사태가 터지게 되면 매도인도 뭐라고 얘기하고 매수인도 뭐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 그래서 먼저 매도인의 경우 어떻다? 이걸 이제 채무자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매도인은 자 이제 누구 잘못도 아니야. 근데 건물이 무너져 버렸으니까 이때 자기의 채무를 면하는 대신에 매수인에게 반대금부 대금 지급도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할 것. 근데 이게 문제가 계약금 받은 게 있었죠. 매도인의 경우 이 받았던 계약금은 당연히 어떻다? 부당이득이니까 매수인에게 반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게 하나의 틀이 될 테고 한편 이게 자 양 당사자에게 잘못 없는 사유로 인해서 이렇게 이행자 후발적 불능리 상태에 이르게 됐을 때 매수인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요 소위 대상 청구권이라는 것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상 청구권이란 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매매 대금을 3억으로 계약을 체결했던 사안에서 여기서 수용 보상금이나 화재 보험금이 한 4억쯤 된다라고 전제를 했을 때 매수인은 뭔 소리야? 내가 대금 3억 지급할 테니까 그 화재 보험금 청구권 또는 수용 보상금 청구권을 나에게 다오라고 하는 것을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대상 목적으로 해서 발생한 채권의 양도를 주장을 하게 되면 어떻다? 상대방은 당연히 양도를 해줄 의무를 지게 된다. 해서 자 이게 이제 보상금 반환 청구, 보상금 청구권의 반환 청구라는 표현을 제가 예시를 했어요. 자 이게 이제 뭐랑 달라지면 우리 저당권의 물상 대위라는 개념을 논할 때 저당 목적물의 멸실 또는 이제 공용 징수 등이 있게 되면 저당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당권자는 저당권 설정자가 받게 될 화재 보험금 청구권이라든가 수용 보상금 청구권에 대해서 압류 절차를 거쳐서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걸 우리가 저당권의 물상 대위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거래하고 이해하고 차이가 뭐냐면은 자, 여기서는 대상 청구권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청구권 자체도 양도를 주장할 수 있고요. 혹시 그 금액이 매도인에게 지급이 됐으면 그 금액 자체 지급도 다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좀 달라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당권의 물상 대위에서는 그 특정한 금액 수용 보상금이나 화재 보험금이 지금 저당권 설정자에게 이미 인도가 돼버리면 더 이상 물상 대위권 행사할 수 없는 데 비해서 얘는 설령 일정한 금액이 인도가 됐다라고 할지라도 당연히 뭘 주장할 수 있다? 대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본인이 외우셔야 됩니다. 방법이 없어요. 매도인 잘못했으면 매수인은 이행 불능을 원인으로 해서 계약 해제 손해배상의 문제. 자, 그다음 매수인이 잘못했다. 직접 매수인으로서 불을 싸질러 버렸거나 매수인의 수령 지체 중에 양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가 되게 되면 매도인이 신나서 씨부리게 된다. 그래서 나는 나의 채무를 이행을 면하면서 상대방의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나의 채무를 면함에 따라서 얻게 되는 등기 이전 비용이 세이브가 됐다면 그 비용은 누구에게? 바로 매수인에게 반환을 해야 된다. 그래서 출제 포인트는요. 부당 이득 반환. 이 얘기가 주로 이슈가 되는 거야. 등기 이전 비용. 이건 어떻다? 상환해야 된다. 이게 출제 포인트. 양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이걸 채무자 위험 부담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일단 매수인에게 대금 지급 청구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대신 받았던 계약금은 어떻다? 부당이득이니까 반환을 해야 된다라고 할 것. 매수인은 대상 청구권이라는 것을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위험 부담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동시 이행 항목금. 여기 이제 쌍무 계약에서 발생되는 문제가 되게 될 텐데 이 두 개를 묶어서 1년에 약 한 문제 정도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쌍무 계약에 관한 쟁점 보시고 잠시 끊었다가 제 3절 위한 계약 확인하겠습니다.